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틀 연속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조선, 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코스피 0.86% 상승한 3,168, 코스닥은 0.68% 오른 78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5원 20전 내린 1,393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시작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2.4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남님께서 내일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시원하겠죠? 김우연님께서는 8월 말을 향해 가는데 폭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처서를 앞두고 이렇게 더워서 되겠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처서 매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쳐서 실제로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정말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마술처럼 아침 저녁이 선선해지더라. 이런 쳐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번 쳐서 매직 기대해보자고요. 김지연님께서는 소장님 하이요. 머리숱 대박 부럽요. 전 초등학생들보다 머리숱이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머리숱이 많긴 많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것도 많이 빠진 거란 거예요. 네, 전 검은콩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검은콩 두유 같은 거 좀 드셔보세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유튜브로도 댓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2교시엔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순서대로 만나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에서 즐기는 스키 상상이 가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2600m 고지에 인공 눈을 뿌려 만든 스키장에서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이름하여 트로제나. 사우디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에 포함된 산악 리조트 이름입니다. 그간 석유 팔아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무엇보다 자연이 만들어낸 지형을 거스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곳을 채울 눈은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만든 인공 호수에 담고 다시 담수화를 거쳐 인공 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눈을 만드는 설비는커녕 담수화 설비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고 하네요. 다른 공사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돈을 더 쓰지 않고서는 2029년 올림픽까지 시간을 맞추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혹시 대체 개최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에게 2029년 대회를 넘기고 본인들은 4년 후 열리는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만 해본 이야기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을 두고 일부는 사우디 왕국의 스포츠 워싱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간의 인권 문제, 언론인 살해 사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기 위해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열고 적극적이고 쿨한 이미지로 세탁을 하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우디는 2029 동계 아시안게임 외에도 2034년 월드컵 개최권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살다 보면 꿈꾸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항상 실패로 이어지라는 법은 없는데요.
중요한 건 계획이 흔들릴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고치고 어떤 길을 새로 여느냐일 겁니다. 사막 위의 겨울 왕국은 사우디에게 아직 신기루일까요? 사우디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 길을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얘기 중에서 요 유류세 얘기군요. 정부가 한 4년 전 코로나 시기쯤에 국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조치를 했었죠. 근데 이게 연장되고 하다가 또 할인폭을 조금 줄여서 또 연장하다가 원래는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거였나 봐요. 근데 또 한 번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정부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또 한 번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조치가 발표가 된 다음에 좀 살펴보니까 네. 지금까지 총 17번의 이제 연장이 좀 이루어졌더라고요. 처음 적용되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정확한 시점으로는 2021년 11월부터 이제 인하 조치가 적용이 되게 됐고 사실상 4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 조치라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인하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좀 연장이 된 기간 자체는 이제 2개월입니다. 이제 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됐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경유하고 액화 석유가스 이제 LPG 부탄이라고 부르는 요 액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15%의 인하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4년 가까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체감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류세라는 게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붙는 그런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 뭐가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사실 세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좀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항상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유류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주유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독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세부적으로는 이제 교통세라고도 부르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것과 함께 네. 이제 부가세, 교육세, 주행세까지 총 4가지의 세금이 합쳐진 거를 이제 통틀어서 유류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교통세라고 부르는 이제 요 세금입니다.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제 2조 제 1항에 따라서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교통세가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요 교통세의 15%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교통세의 교육세라는 저 세금의 항목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 교통세의 26%를 다시 계산을 하면은 주행세라고 이름이 붙는 세금이 이제 계산이 되게 돼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고 거기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유류세라고 하는 이름의 요 세금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여기에 교육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아 보이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교육에 진짜 그 관련된 지출에 보탬이 되라고 해가지고 한 80년도쯤에 그 교육 재정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뭘까 하는데 국민들에게 두루 거둘 수 있는 소비재에서 한번 걷어보자 해가지고 도입돼서 붙은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막 더 이상 학교 짓고 뭐 이런 거에 쓰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거 결국에는 다 뭉뚱그려가지고 세금으로 그냥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일반 세금용 아니냐 이름만 그렇고 네. 그러면서 지적이 조금 많기는 하죠.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교육세라는 게 어떻게 됐든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데 쓸 수 있는 세금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계도라든가 그런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수는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세라고 하는 명칭에 맞춰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거를 항목을 좀 바꿔서 명칭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류세 자체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요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세 자체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좀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세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정확한 금액 뭐 475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할 때는 529원으로 딱 정해놓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탄력적으로 바뀌기도 하나 봐요? 그 529원으로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탄력세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법으로는 휘발유 475원 그리고 경유 340원은 정확하게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신에 필요하다면은 요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로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9원으로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네. 탄력세율로 한 11% 정도가 추가로 좀 붙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휘발유가 529원 그리고 경유가 375원이 지금 기준세율로 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유가가 아무리 오르고 내려도 항상 529원으로 딱 정해놓고 지금은 이제 475원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서 세금을 더해 매긴다. 그러니까 이제 유류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관세라든가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크게 변경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 30%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 건데 지금 휘발유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29원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529원에 15% 일단은 교육세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79.35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6% 주행세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137.54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금액을 합치면은 745.89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게 되면은 820.4795 원이라는 되게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수점 단위를 절삭을 하고 보시게 되면은 8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리터당 82원의 인하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속사정들 계산들이 있었군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이제 6월과 12월에 이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일 텐데 자동차세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사실 자동차세도 일종의 산수거든요. 네. 오늘 숫자 계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학 싫어. 네.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면 이것도 또 어떤 항목이 더해지는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은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자동차 용도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량 그리고 차가 언제 생산이 됐는가 요 세 가지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자동차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익숙하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많이 타시게 되는 이제 비영업용 자동차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경차에 해당하는 1000cc 이하의 자동차들이 cc당 80원 그리고 많이 타시게 되는 이제 준중형 차들에 적용되는 1600cc 차들이 1600cc 이하에서 cc당 140원 그리고 조금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은 160cc 초과로 계산이 돼서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30%를 교육세로 더하게 되면은 또 여기 교육세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막 샀을 때 내게 되는 그 자동차세가 계산이 되게 되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차를 이제 딱 샀을 때 보시게 되면 등록증에 나는 1600cc짜리 차를 샀어라고 하는데 등록증에는 1600cc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1600cc 초과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600cc부터는 세금이 더 높게 부과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의 제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조율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최적의 연료 효율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1리터짜리 차를 사면은 배기량은 980cc, 998c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1600cc도 1598c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c당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가 생산된 기준 시기도 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출고한 다음부터 3년 차까지는 또 동일하게 이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후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의 자동차세 할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면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좀 구동 방식 자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엔진이 네.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엔진이 구동의 중요한 역할을 또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이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좀 편하게 쓰는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이 있고 전기차처럼도 쓸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방식으로 또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충전하는 방식이나 구동 방식에 대한 차이일 뿐 자동차세는 동일하게 엔진의 배기량을 가지고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괄 10만 원. 네. 배기량 이게 차가 커도 작아도. 네. 거기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세 30%가 더해져서 총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그러겠어요. 하나거든요. 네, 이제는 전기차 종류도 많아졌고 판매 대수도 좀 많아졌는데 네. 여전히 13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네. 요즘에 전기차도 비싼 거 많거든요. 그렇죠. 한 1억, 2억 하는 전기차를 사도 13만 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좀 준중형의 세단이나 SUV 같은 것들을 타면은 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2000cc에 판매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국산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2000cc니까 cc당 200원을 계산을 하시고 또 거기 교육세를 하시면은 한 5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차를 타는데도 세금은 거의 4배, 5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비싼 전기차를 타면서 다른 내연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차보다도 설마 싸요? 사실 경차보다 저렴해지진 않는데 네. 경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경차보다도 더 저렴한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다. 말이 이렇게 볼 수 나올 있을 것 만하겠네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세도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정권부터 해서 자동차세 자체를 좀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참여 토론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값을 기준으로 해서 비싼 차일수록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부동산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입법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거는 한미 FTA였습니다. 한미 FTA가 이제 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이제 국민 참여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게 2023년 9월이었거든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한미 FTA 제2.12조 3항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자라고 하면은 미국 차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게 한미 FTA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리해서 바꿨다면은 이거는 한미 FTA가 위반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이게 만약에 한미 FTA 같은 제약이 없었다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궁금하거든요. 개정 필요성에 공감은 하는 분위기일까 아니면 이제 전기차 오너들처럼 좀 우려가 더 큰 쪽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기차 오너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그대로 가면은 나는 그렇겠죠. 얼마짜리 차를 사더라도 13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이거 괜히 바꿔서 복잡하게 하지 말자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친환경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기차 오너분들의 이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이런 것들이라도 좀 저렴하게 해줘야지 좀 친환경적인 차들도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배출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서 이걸 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연기관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기름도 연소를 하고 또 배출가스들도 나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 하나를 설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하나급의 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인프라를 늘려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전기차도 동일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오너들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동차세 자체는 새롭게 좀 부과하는 그 기준을 좀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동차세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엑소의 코코밥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요. 주인장님께서 아이디가 주인장님께서 라이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기어 라이브요. 듣고 있는겨? 예, 보고 있는겨? 네, 감사합니다. 김수연님께서는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도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는 휴가라서 좋아요. 아이고 마음도 긍정적이셔라. 휴가 끝나고 나면 조금 적응이 어려우시겠지만 금방 또 우리는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즐겁게 다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임헌묵님께서는 따님이 수련회 갔대요. 아이가 셋인데 하나만 없어도 집이 휑합니다. 저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임헌묵님 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집이 조용해지고 챙길 딸이 하나 줄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몸은 조금 편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련회 다녀올 거예요. 네. 박희정님께서는 치과 예약이 미뤄지고 남편이 저녁에 모임이 있대서 모처럼 금요일 저녁이 여유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녁에 혼밥 메뉴로 뭘 먹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 시작입니다. 저녁은요. 그냥 배달. 오늘 모처럼 혼밥이면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꺼내고 우리 그런 것도 하지 말자고요. 그냥 배달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국제유가 불안정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이번 달 말 끝날 예정이던 이 세금의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휘발유는 10%, 경유와 LPG는 15% 인하 혜택이 10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이 세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주민세, 2번 양도세, 3번 유류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형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형 PD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느 나라로 한번 여행 떠나볼까요? 오늘은 여기는 정말 뭐 언제나 올타임 베스트 여행지죠. 네. 베트남. 베트남. 네. 근데 이 명칭이 좀 우리만 베트남이라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럼 다른 원래 사람들 비엔남이잖아요. 비엔남. 비엔남. 근데 그렇죠. 우리랑 일본식 발음이 어떻게 보면 들어온 건데 일본식 발음이 이제 베토나무. 베토나무. 네, 베토나무인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남무까지는 아니고 남으로 줄여서 베트남 이렇게 돼 버리니까. 베트남 우리나라 분들 진짜 여행 많이 그렇죠. 가시잖아요. 네. 거의 정말 여름에는 어디 다녀왔어? 그럼 뭐 다낭, 뭐 푸꾸옥? 네, 푸꾸옥. 네. 그런 곳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낫장, 나트랑이라고 맞아요.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원래 발음은 낫장이죠. 네. 근데 베트남에
이렇게 길잖아요. 긴 나라죠. 네. 그러니까 그 위치마다 기후도 좀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하노이 있는 네, 쪽 네, 네. 북부, 그다음 네. 맨 아래 호치민. 네네. 그 거기랑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좀 그러니까 설명해 그렇게 주세요. 긴 나라기 때문에 또 베트남이 재밌는 겁니다. 일단은 베트남이 우리랑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네. 그래서 베트남을 방문한 여행자들 중에 한국인이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아요. 2024년 460만 명. 와.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50만 명이 넘었어요. 51만 명. 그래서 베트남 기준에서는 자신들이 방문한 여행지 중에서 두 번째.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력 있는 베트남인데 이게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길게 뻗은 국가여서 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을 이렇게 휘감아서 있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라가 이렇게 길게 되면은 기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 환경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오.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일단 북부는 당연히 중심은 이제 하노이죠. 네. 그러니까 비엔남의 수도는 하노이인데 네. 예전에는 사이공이었죠. 우리한테는 그 사이공이라는 지명이 왠지 좀 친숙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남베트남의 수도였는데 오늘도 탁 PD님은 우리로 묶어가시죠. 난 세대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스 사이공 뭐 이러는 뮤지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호찌민시가 돼서 이제 남쪽의 중심지가 된 거고. 그래서 북부에서 그냥 딱 우리가 알만한 지명들은 수도인 하노이 그리고 하롱베이. 아, 하롱베이가 네네네. 그쪽에 있구나. 하롱베이는 이제 이렇게 깊숙한 만인데 네. 그 주변의 경관이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유명한 거고 사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노이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네. 좀만 더 가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좀 중국 느낌이 나는군.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남쪽에 그 호치민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네,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메콩 델타가 쫙 넓게 펼쳐져 있고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대평원 지역이고 굉장히 덥고 아하. 그래서 동남아시아 느낌이 아무래도 확 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또 여기가 이제 중심지입니다. 옛날부터 여기는 뭐 그 베트남 전쟁할 때부터 뭐 네. 많이 있었고 굉장히 활기차고 현대적인 그런 곳이고 여기는 뭐 기후는 그냥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 예. 그래서 우기가 이제 뭐 5월부터는 그냥 비 쫙쫙 내리는 건 아주 전형적인 곳이고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 호치민을 놓고서는 그 남북 베트남 간의 내전이 크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흥미 있어 할 만한 그런 뭐 박물관 같은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외세가 많이 거쳐간 곳이다 보니까 네. 뭐 프랑스도 거쳐갔고 미국도 거쳐갔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프랑스 느낌 나는 그런 대성당 뭐 이런 것도 있고. 아하. 네. 그리고 그 꾸찌 터널이라고요. 네. 이 베트콩들이 우리 또 한국군과 미군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이 땅굴 전술이거든요. 땅굴 전술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 땅굴 중에서도 가장 긴 꾸찌 터널 이게 이제 지금은 역사 체험 박물관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꾸옥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냥 그림으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최고의 해양 휴양지죠. 뭐 리조트들 쫙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점점 더 휘황찬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말씀대로라면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네. 네. PD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어느 쪽이 더 진짜 베트남의 얼굴이다? 아니면 정말 진짜 전통적인 베트남은 어느 쪽에 가야 좀 저는 잘 먼저 있을까? 북쪽을 먼저 갑니다. 음. 북쪽을 먼저 가면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색창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담백하고 좀 담백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깍쟁이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수도 사람들이라는 좀 콧대도 있고 아, 그래요? 네. 항상 되게 친절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베트남 북부 베트남 특히 하노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베트남을 통일한 그 주축이고 우리가 수도야 하는 그 콧대가 좀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마상이 좀 쌓여가면은 안 되겠다. 음식도 너무 담백한 것만 먹었어. 이제 좀 달달구리 하면서 진한 거 이런 거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베트남 하면 우리가 또 얘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쌀국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 여행 가면 뭐 도로 거리나 이제 시장 근처 가면 진짜 쌀국수집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네네네. 어디를 선택해야 내가 정말 맛있는 쌀국수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적 고민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탁 PD님만의 어떤 네. 노하우, 맛집 고르는 노하우 그런 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쌀국수라 그래서 다 같은 쌀국수로 퉁치면 네.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서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뭔가 서울식의 곰탕이 있고 대구식의 따로 국밥이 그러네.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소고기 그런 이제 육개장 종류도 그 뭐랄까 경상도 쪽에 또 이 소고기 국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육개장이라고 퉁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음. 베트남에도 이 국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이 면의 어떤 찰기라든지 아니면 넓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퍼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퍼라고 알고 포 또는 포라고 발음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뭐 어디가 뭐라? 퍼라고 퍼 이렇게 발음해줘야 되고 그래서 퍼 뒤에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육수를 뭐로 냈냐 또 다 다르거든요. 고명이 뭐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퍼보 이러면은 그게 이제 소고기 올라가는 거고 퍼 까이 이러면 이제 닭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보는 아무래도 북쪽 음식이고 네. 요거 이제 하노이 쪽이 퍼보가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좀 담백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맛있는 게 반꾸온 같은 거, 쌀 그 저기 라이스 페이퍼 안에 네. 뭐 이렇게 저 재료 들어가 있는 그런 만두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또 분짜도 맛있습니다. 분짜. 분짜. 오늘 점심에 먹고 왔어요. 분짜 맛있죠. 네. 네. 숯불 돼지고기가 그 고명으로 올라간 네, 그 새콤하고. 새콤달콤한 그 느엉맘 소스에다가 이렇게 네. 비벼서 먹는 그런 국수.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국물이 더 질가 아주 그냥 달고 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베트남 전 있잖아요. 반새우. 네. 이건 또 남쪽 가서 먹어야 됩니다. 너무 친숙한 이름들 나오니까 신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부에 가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후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후에도 사실은 회예요. 회 발음이. 회. 근데 그 분보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뉴판에서 봤는데 예. 이게 이제 분이 퍼보다 좀 더 오동통한 국수예요. 같은 쌀국수는 쌀국수인데. 근데 이제 보가 붙으면은 그 소고기로 국물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후회식 소고기 쌀국수. 그게 분보회입니다. 이게 좀 매콤하면서 중부 음식이 매콤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고명으로 그 소고기랑 바나나 플라워 같은 걸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게 식감이 좀 오도독오도독해요. 우리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톳 먹는 것처럼. 아하. 저는 저의 최애 쌀국수 고르라면 이거고 그다음에 이 맛집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앞에 그 안에 공간보다 베트남은 아직도 저 에어컨 없는 이런 데도 많고 맞아요. 이렇게 앞에 개방형으로 뚫려 있는 데도 네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야장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곳. 야장이 일단 많이 깔려 야장이 있어야 일단 된다. 어디든지 현지인들이 먹고 있어야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요즘에 그 체인점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뭐 체인점은 이제 그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합니다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맛보다는 조금 더 주인장의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맛. 그래서 야장이 많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큰 그 들통, 찜통. 네. 두 개가 화덕에 걸려가지고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끓고 있는 집. 여기다 이제 육수 하루 종일 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꿀팁이네요. 이게 꿀팁입니다. 예. 하루 종일 근데- 끓고 있는. 근데 이런 집들이 이제 그 안에 보통 닭이 끓고 있거든요. 네. 닭이랑 그다음에 이제 웬만큼 이제 국물이 다 돼가면 향신료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냄새가 확 나오는데 근데 그 닭이 웬만큼 육수가 빠지면 네. 그거 아끼지 않고 그냥 줘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꺼이라고 하셨나요? 예, 닭이? 까이.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그걸 가끔씩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네. 어디다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네네. 쓱 내 그릇 들고 가가지고 네. 저기 그거 좀 나 꺼이 이렇게 해요? 다리 하나만 좀 주면 안 돼? 그럼 줘요? 줍니다. 예, 예. 그것도 꿀팁이네요. 그렇습니다. 야장이 많고 그 솥에 육수가 계속 끓고 있는 집이 대개는 맛집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원범님께서 올 연말 가족 여행으로 베트남 가려고 하는데 네. 첫 베트남이고 식구들이 많아서 자유 여행으로 갈지 패키지로 갈지 고민인데 어떨까요? 어떠세요? 일단 첫 베트남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는 여행이 처음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저 같으면 완전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 호치민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호치민에 가면은 그 팜우라오라는 거리가 있어요. 네. 거기가 우리의 이 이태원과 같은 그런 여행자 거리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현지 여행사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말도 옛날보다 더 잘하고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꾸찌 터널
1박 2일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가면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더 한국말 이거 사진 있어 사진 메뉴 하면 이제 사진 메뉴에 한글로 다 써 있을 거고 그런 거 고르시면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놓고 가지 말고 일단 네네. 자유로 가서 네, 거기에 거기에서 있는 패키지를 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대부분 뭐 이렇게 사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여행을 하실 때는 그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 호치민 같은 데서 거기에 이제 시내 중심지에 있는 여행사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도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무슨 뭐 긴장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또 베트남 커피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베트남 커피 달달해가지고. 베트남 가신 분들은 대체로 그 베트남 커피에 중독돼서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베트남 커피가 네.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어쩐지. 그래서 마시면 쨍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주로 그 커피가 생산되는 종류가 네. 그 커피를 아주 크게 나누면 아라비카 종류와 네. 로부스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라비카가 좀 더 맛이 좋고 좀 맛이 좀 섬세하죠. 근데 로부스타가 병충해 강하고 그다음에 생산 원가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어쩐지 맛있는데 속이 쓰리더라. 이 베트남이 네.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고 로부스타 종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현지에서 먹는 베트남 커피 네. 어때요? 그래서 요거를 베트남 가시면은 이제 아마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은 또 그 장면을 하나의 추억으로 떠올리실 텐데 네. 베트남 특유의 그 커피 내리는 도구가 있어요. 커피 핀이라고 하는데 뭐 베트남 드리퍼라고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그걸 몇 번 사왔더니 집에 한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간 그 스테인리스로 된 네. 이렇게 조그만 찜통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유리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커피 가루를 붓고 네. 그 안에 이렇게 스탬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다지는 약간 네네네. 널쩍한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꾹 누르게 되면 굉장히 진하게 마시겠다는 뜻이고 그거를 톡톡톡 쳐가지고 올려놓게 되면은 그렇게 진하진 않게 마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커피가 압착이 되면서 물이 그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그 안에 특별히 여과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름 정도에 따라서 커피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꽉 눌러놓으면 늦게 떨어질 거고 느슨하게 해놓으면 빨리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카페스농이라고 합니다. 카페스농. 그게 이제 베트남식 에스프레소죠. 근데 요거를 얼음 위에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연유를 쫙 쳐가지고 먹으면은 연유. 카페스다라고 하고 어떤 그 달달구리 커피의 이게 원조가 아닐까. 에블리님도 네. 카페 써다 꼭 네, 마셔야 그렇습니다. 해요. 이렇게 네, 이 다녀오신 분들은 뭘 좀 아시는 분이시구먼. 그 야장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저쪽에 선풍기가 돌아가긴 하는데 또 이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선풍기 있어요. 저기 거기다 물 미스트 이렇게 쫙 뿜으면서 선풍기에서 미스트 같이 나오는 거 좀 그거 가까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리잔에다가 먹는 그 카페 써다 아주 그냥 추억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네. 후에 얘기 잠깐 후에.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에요? 베트남 가시면 저는 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이고 네. 그래서 여기가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에 점령되기 직전까지의 왕조 응우엔 왕조. 응우옌 왕조.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응우옌이라고 쓰는데 네. 그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응우엔인데 네. 이거를- 목이 지나가듯이 응우엔. 근데 이거를 구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누엔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표기법은 응우엔이라고 써놓은 건데 그냥 한자 원시입니다. 원시 그게. 그래서 그 원시 왕조가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여기 후에여서 여기가 한 140여 년간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황궁이 있죠. 황궁.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이게 또 폭격에 좀 파괴가 좀 많이 됐어요. 슬프게도. 근데 어쨌든 앞에서 보면 대단히 웅장합니다. 네. 그래서 가볼만 하고 정전은 지금 잘 이렇게 복원이 돼 있는데 그 네. 뒤쪽으로는 계속 복원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복궁이랑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복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했는데 일제시대 때 많이 부서진 다음에 지금 계속 복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가시면 꼭 그 분보 후에
꼭 드셔보시고 이 중부 특유의 아주 그냥 매콤한 음식 그리고 여기가 또 황실 음식 그러니까 궁중 요리 오. 궁중 요리 파는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네. 그런 거 이제 왕실 요리 코스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으니까 뭐 한번 기분 내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 흐엉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 위에서 이렇게 이제 보트 띄워놓고서는 전통 음악 들으면서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후에는 한번 꼭 가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베트남 분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대부분 우호적인가요? 아니면 좀 다 저마다 감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K-팝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 네. 지금 뭐 한국의 어떤 인기는 절정이니까요. 근데 좀 더 나이 든 세대들은 특히나 그런 베트남 전쟁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그런 미묘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일삼아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이 뭔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러면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약간은 우리가 좀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아, 그런 게 그런 있죠. 부분, 네, 그런 그러니까 뭐 부분.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에 그 한국 군이 저질렀던 그런 학살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증오비 뭐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제 잊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세워놓은 그런 비석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근데 심지어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또 우리나라 그런 친선 단체들이 뭐 장학금 같은 거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양국 간의 감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꿀팁 많이 배웠어요. 베트남 쌀국수 맛집 찾는 법, 그다음에 카페 쓰어다, 네네. 그다음에 후회, 문보 후회까지. 네. 근데 요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요? 있는데 어떤 거요? 가시면 꼭 드셔보셔야 될 거. 어떤 거? 베트남에도 빙수 있는 거 아십니까? 뭐죠? 망고 빙수인가요? 아주 그냥 많은 종류의 빙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빙수 이름이 째예요.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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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해놓고서 E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놨습니다. 째라고 적혀 있으면 빙수 있는 집이에요. 가 보시면 고르기도 쉽습니다. 그냥 네. 이미 긴 옛날 우리 파르페 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에다가 재료들을 이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손가락질로 요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콩이 들어가 있고 콩 삶아가지고 우리 그 단팥 앙금처럼 콩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뭐 곡물 들어가 있고 과일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뭐 코코넛 밀크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해가지고 차갑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니까요. 째 꼭 드셔보십시오. 째, 네네. 째까지 우리 다 네네. 알차게 먹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가 정부가 9월 1일부터 다시 연장하겠다 밝힌 이것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유류세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2160님 그리고 박재은님 이렇게 두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비욘세 러브 온 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